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맡고 있는 신동준 상무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요. 좀 작은 얘기부터 좀 긴 호흡의 얘기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는 내년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고 채권 비중은 조금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내년도 미국의 S&P 500 지수는 4,090포인트,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는 3,730포인트, 한국의 코스피는 2,75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10%대 초반, 중반 정도의 상승률이니까요.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의 반등 위험은 물론 내년 내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세지는 구간은 저희는 2분기 한 중반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1분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의 재정 부양이 아마도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시작이 될 거고요. 백신이 보급될 것이다, 혹은 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경제지표가 가장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의 경제지표를 비교해서 보면 내년은 2분기 데이터부터 경제지표가 아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아마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넘어갈 때가 가장 채권이나 인플레이션 이쪽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10년물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 금리는 특히 각각 미국이 한 1.20%, 한국은 한 1.8% 정도까지 금리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아마 1,06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집권당이 아마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주주자본주의가 공공자본주의로 바뀔 거라는 거죠.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세계대전, 대공황, 금융위기 이런 것들처럼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오게 되면 큰 정부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돈의 공급자가 주로 정부나 중앙은행으로, 민간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에 미국의 대표 기업 CEO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종업원을 포함해서 고객, 주주,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공정한 경쟁, 그 다음에 윤리, 환경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기이익보다는 장기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 공공자본주의는 공공성을 이제 중시하게 되니까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E이죠.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S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G입니다. 그래서 공공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ESG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ESG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정권이 바뀔 때 혹은 큰 프레임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마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노동력이 비싸니까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서 싼 노동력을 고용해서 조금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람을 뽑고 공장을 짓고 후손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정책들이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원하는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ESG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코로나19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그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만 탈세계화를 촉진하는 사건입니다. 교역량이 감소할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역량이 감소해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성장 동력이 이 탈세계화라는 사건과 아까 공공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 경제성장의 동력이 그동안
노동과 자본에 있었던 것이 기술 혁신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자원을 그동안에는 싼 곳에 가서 공장 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싼 사람을 뽑고 기술만 그 자본과 노동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노동력이 비싸졌고 더 이상 공장을 옮겨도 더 이상 싼 노동력이 옛날만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레벨업 하려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마침 오른쪽 차트 보시면 1920년에서 70년 역시 이때가 지역화의 시대였고 냉전의 시대였고 극단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했던 시기였지만 주로 TFP라고 적혀 있는 생산성,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화가 마무리되면 바로 경제가 그 기술 혁신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용 기술과 하위 발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범용 기술은 증기력이나 전기 같은 것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그리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전력으로 연결하는 이 전력 이런 것들은 하위 발명입니다. 이 증기관과 전력까지 연결되기 전까지 이미 이전에 범용 기술인 증기력과 전기는 50년에서 70년 전에 먼저 발명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상용화를 하고 비용이 싸져서 상용화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50년에서 70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런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명된 지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이폰하고 테슬라처럼 스마트폰하고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면서 저희는 이게 하위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컴퓨터가 접목되면서 플랫폼으로 변신했고요. 이 플랫폼 위에서 도대체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개발됐어도 생산성의 혁명이 없이 그냥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3차 산업혁명이 이제부터 생산성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혁신들이 일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는 성장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형 기술주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저는 2017년부터 특히 유행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빅테크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은요, 성장성이 지난 한 4년 동안 굉장히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이제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초기라고 저희는 봅니다. 여기에다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반독점에 대한 규제는 아마 지금 같은 속도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산업 정도가 저희는 유망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테크는 공공보건에서 의료안보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확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인포메이션 테크, IT죠. 기술 성장주들의 주도권이 아마 플랫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플랫폼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기업들로 변신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공유경제, 핀테크, 게임, 컨텐츠, 클린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점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성장,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서 아마도 2위와 3위 정도에 있는 기술기업 혹은 중상위권에 있는 기술기업 이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테크 산업은 커질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린테크인데요. 친환경으로 포장된 인프라 투자 업종, 예를 들면 소재, 산업, 그리고 공화당에서 좋아하는 5G 이런 쪽으로 또 저희는 매력적으로 산업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에 집중되었던 투자 선호가 이제 중국과 한국으로 분산될 거란 얘기인데요. 앞서 매크로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은 이미 올해 2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 2019년 이전 수준을 경제 수준이 회복을 했습니다. 내년 3분기에는 드디어 한국과 미국도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동안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미국은 공장을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줘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소비는 작년 말 대비, 팬데믹 이전 대비 110을 소비했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생산은 50밖에 못했죠. 이 갭만큼
해외에서 수입해서 결국 소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다 중국과 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동아시아 쪽의 생산 혹은 투자 쪽으로 넘어가는 사이클 가운데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거라고,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채권의 대체 자산 찾기인데요. 금리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채권을 60%에서 70%를 담고 가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고객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내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채권과 주식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인컴과 혹은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변동성, 위험과 수익, 이렇게 다양한 다른 팩터를 가지고 자산을 재분류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면 옛날보다 변동성은 더 낮추고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채권의 대체 자산이라고 선정된 것들이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고정배당 우선주, 시니어론, 물가채, 스위스의 통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다음에 이어서 EMP 전략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는 내년에 선진국 주식시장, 특히 미국과 유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신흥시장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좋게 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의 크레딧 채권만 비중 확대 전략이고 대부분은 중립 혹은 미국 국채 비중은 오히려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